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추출에 대한 내용, 키워드 도구 활용하기까지 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거는 블로그를 만들고 컨텐츠를 작성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냥 우리가 만든다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만드는 어떤 방법이나 고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을 꾸며서 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책의 예제를 다운받는 것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책 오늘 들어간다고 했었죠. 잠시 인터넷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엣지 브라우저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영진닷컴이라고 적어주세요. 영진닷컴. 이렇게 적어보시면 영진닷컴 IT 전문 출판기업이라는 창이 뜰 거예요. 자,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 부분에 브록 CD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브록 CD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IT 도서 교재의 검색란이 있습니다. 여기 검색란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 쓱이라고 적어볼까요? 쓱 적고 엔터를 치면 쓱하고 싹 시리즈들이 쫙 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두 번째 있는 6964번째 번호 있죠? 쓱하고 싹 빼는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요 옆에 있는 브록 CD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CD 원점 집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뜰 텐데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경로는 본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저장을 할 건데요. 문서에 쓱싹 블로그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이름 주세요. 그러고 저장 누를까요? 그러면 쓱싹 블로그.집으로 일단 저장이 될 거예요. 저장 끝까지 되거든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여기 파일 열기를 해서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압축 풀기 있어서 눌러서 확인 누르시면 아까 받아놓은 문서 폴더에 쓱싹 블로그라는 폴더가 생길 거예요. 자, 압축을 다 풀었고요. 닫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 탐색기를 열어보면은 여기 지금 문서에 좀 전에 받은 쓱싹 블로그 보이죠? 여기를 따닥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예제 파일들이 보여요. 일단 이렇게 다운 좀 받아주세요. 자, 마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고 콘텐츠 작성하고 이제 블로그 활성화 시키는 단계들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블로그를 만들 때는 각각의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다르겠죠? 그럼 그 목적에 맞는 블로그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를 만들 것인지 먼저 컨셉을 잡으시는 게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다면 그 블로그로 자신을 브랜드화해야 될 테고요. 아니면 전문 프랜차이즈다 라고 했을 때는 공식의 블로그를 제작하고 다른 지점을 안내할 수 있는 운영으로 컨셉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컨셉을 잡아서 그에 대해서 블로그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적을 때는 당연히 그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된 주제로 포스팅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너무 운영 컨셉에만 신경 쓰다 보면 힘드실 수 있어서 간단한 소소한 이야기를 적는 것도 그렇게 크게는 상관은 없더라. 근데 비중은 당연히 어디에 넣어야 돼요?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된 주제로 포스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조만간이면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고 기본 정보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블로그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네이버에 가입하시면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블로그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고 최근에 네이버에 가입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눌러서 만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블로그를 만들고 기본 정보를 설정하실 때는 이런 제목이나 별명, 소개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채워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블로그를 구상하고 가장 블로그를 시작해서 이런 정보들 채우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책의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저희 7페이지 정도 볼까요? 챕터 1의 블로그 알아보기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블로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들하고 건대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건대 맛집을 쳐서 볼 거고요. 이렇게 건대 맛집을 찾아보았을 때 파워링크 부분은 광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들은 플레이스나 아니면은 건대 맛집의 이런 후기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후기가 결론적으로는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먼저 접하게 되는 정보가 되고 또 참고하게 되는 정보가 되는 게 블로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단톡방에서 친구들끼리 어떤 정보를 공유할 때도요. 블로그에 있는 어떤 맛집을 만약에 찾아간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정보를 찾는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블로그에 있는 정보들을 찾아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죠? 이것도 티스토리 블로그고 이것도 블로그 네이버.com이죠. 그래서 톡방에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할 때도 블로그에 게시글을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임에서 어떤 장소를 소개할 때도 그 장소를 다 소개하기보다 블로그에 있는 주소를 가져다가 넣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많지 실제로 우리가 먼저 정보를 찾았을 때 접하게 되는 장소이면서 참고가 되는 곳이 바로 블로그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블로그를 잘 운영하신다면 아까 파워링크 광고 금액이 엄청 많이 든다 했죠? 그렇게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는 게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이 블로그는 뭐 하는 곳인가?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나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나 칼럼, 기사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일종의 1인 미디어 공간을 블로그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나의 기록물이나 일기장이 담긴 역사의 산물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블로그를 우리가 써야 되는 이유라면은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내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일상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도구도 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어떤 소식이나 홍보, 광고 도구로도 이용이 될 수가 있죠. 또 주제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블로그가 좋은 점은 모바일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모바일 전용 SNS들에서는 긴 정보를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블로그에 우리가 정보를 예쁘게 만든 것을 일단 모바일을 통해서 각각 인스타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에서 자세한 정보를 보고자 할 때 넘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잘 활용하시면 마케팅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음식점 같은 경우 맛집 리뷰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그럴 때 인스타나 블로그의 글들을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참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8페이지 블로그 구상하기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PPT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로그를 먼저 만들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만든다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목적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영 목적을 정할 테고 목표를 세우겠죠. 그러고 블로그 대상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짓고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구상할 겁니다. 그에 대한 절차가 보이는데요. 운영 목적 정하기에서는 블로그를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 목표 세우기에서는 최종적으로 달성할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에 맞게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 블로그를 들어와서 보게 될 대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이 주로 많이 볼만한 그런 블로그의 주제를 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할 때는 블로그를 꾸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제인가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명 제목을 짓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목차를 구성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블로그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블로그는 자신의 생각, 관심사에 따라 일기 형태로 작성을 하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이버에 회원가입하면 기본적으로 블로그가 생깁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회원가입하면 블로그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네이버에는 아이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이버의 아이디는 총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내 아이디를 3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블로그를 네이버에 3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대충 한 3명 정도가 모여서 말을 하면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조금 더 모이게 할 거면, 조금 더 그래도 사람들한테 끌어올 수 있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라면 아이디 3개로 작업을 할 때 하나는 대표, 그러니까는 우리 기관에 블로그를 만들고 2개는 약간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일상 블로그를 만들어서 여기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 같은 걸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블로그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쓰신다면 굉장히 많은 블로그들로 홍보하시는 게 가능하기도 할 거예요. 물론 그만큼 힘은 들겠지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노려보실 만은 해요. 자, 일단 네이버에 로그인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시면 네이버 로그인 창 옆에 보시면은 블로그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 블로그로 가셔서 내 블로그를 누르시면은 본인의 블로그를 찾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실습용으로 쓰진 않을 거라서 로그아웃을 하고 제 2번째 블로그로 들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예, 누가 보면 다른 사람 건 줄 알아요. 그죠? 예, 원래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실습용으로 활용하면서 가끔 이제 일상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 블로그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서브 블로그고 잡블로그라고도 얘기를 해요. 잡블로그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어떤 주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맛집에 대한 리뷰도 적고 공부에 대한 리뷰도 적고 다양하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루는 블로그, 즉 깊이가 있는 블로그는 아니죠. 이런 것을 잡블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블로그를 쓰는 거는 주로 이제 체험단을 활용하거나 할 때 활용을 하는 블로그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블로그들은 상위에 노출이 됐다 해도 상위 노출 유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위에 오랫동안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맞는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걸 추천은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 블로그는 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고 요 블로그는 진짜 일상에 대한 내용 담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가끔 홍보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나 할 때 제가 가끔 홍보를 해드리는 그런 용도로 원래 만든 블로그예요. 그리고 연습할 때도 당연히 쓰고 있죠. 여기는 디자인을 꾸며놓은 건데요. 우리 나중에 곧 배우겠지만 미리 캔버스라고 해서 디자인을 편집하는 툴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여기를 이제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앞에다가 깔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본인의 블로그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게 관련된 페이지는 12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자, 블로그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타이틀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간판을 만들어서 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가 블로그 이름을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명이 이렇게 떠져 있죠. 그 다음 옆에 있는 요 프롤로그 블로그 옆에 이 메뉴가 상단 메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이런 게 있는 거는 제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를 연결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이 메뉴는 사이드바 메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프로필이 앞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 다음에 뭐 이웃에 대한 어떤 커넥트, 다녀간 블로거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는 메뉴가 사이드바 메뉴.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그림이 포스트 메뉴예요. 이 포스트 영역은 우리가 글을 적은 다양한 내용들이 입력되고 보이는 곳을 포스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여기에 지금 보이는 얘네들이 카테고리인데요. 요거는 블로그의 메뉴예요. 처음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양하지 않고 낙서장 하나가 있을 건데요. 요 카테고리는 옆에 있는 에디트를 눌러서 추가해서 만든 거예요. 만드는 것도 조금 이따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EU 커넥트. 현재 제 화면에선 보이지 않는데 EU 커넥트라는 건 즐겨찾기처럼 연동되어 있는 친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이웃이라는 관계가 나중엔 얘기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우리가 관리할 때 쓰는 게 EU 커넥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로 넘어가서 블로그의 기본 정보 입력부터 한번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책에서는 14페이지 스텝 3에 블로그 기본 정보 입력하기 1번에 보시면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하세요 아래에 있는 관리를 클릭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필 이미지가 지금처럼 2단형 레이아웃일 때는 앞쪽에 보이지만 1단형 레이아웃일 때는 위에 보이거나 아니면 아래에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찾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저는 관리 메뉴를 어디로 가냐면 제일 상단에 보시면 내 메뉴 보이세요? 여기를 눌러서 관리로 갈게요. 요건 항상 똑같아요. 자, 내 메뉴 관리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블로그 정보가 보일 거예요. 이 창으로 띄워주세요. 물론 누가 주소를 타이핑해서 쳐서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브랜딩을 위해서는 이 아이디도 뭐 예를 들어 제가 한일컴퓨터학원의 그 블로그라면 한일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렇게 바꾸실 때는 변경을 눌러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다만 아이디로 이렇게 생성된 주소를 바꿀 때는 한 번에 한해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꾸시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바꾸고자 할 때 그때 나중에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블로그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했죠. 그러면은 제 블로그는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블로그의 이름이 어디서 뜨냐면 우리가 뭔가를 검색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뭐 건대 맛집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남하나 뭐하나 뭐 공유도리의 맛집과 여행, 다큐윤의 맛집 이야기, 요영의 찬란한 순간들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이 부분 보이죠? 요게 블로그의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아까 예를 들어서 군자동 오피스텔을 쳐보면은 여기 보면 친절한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아, 그럼 여기는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부동산 블로그겠구나 라는 걸 이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딱 봐도 욕실에 미치다니까 아, 욕실 리모델링 한 거를 설명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아, 이것도 부동산 거니까 아, 이거 부동산 블로그의 내용이겠구나. 그럼 부동산 방 소개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똑같은 키워드라고 했을 때 여기 더 홈케어니까 아, 여기는 뭐 케어하는 곳에 대한 내용이겠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블로그의 제목을 보고도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팅을 하실 때 처음에 이 블로그 제목을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실질적으로는 검색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블로그 포스팅 제목 위쪽에 블로그 제목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름을 좀 신경 써서 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리뷰에 대해 주로 올리기 때문에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해서 블로그명을 지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본인의 목표에 따라서 블로그명을 지어주시면 돼요.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하고요. 지금 간단하게 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별명입니다. 별명은 간단하게 저는 엘리라고 지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친절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별명을 짱가라고 줬네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을 때 우리가 댓글을 달 때 요 별명이 보여요. 그쵸? 그래서 댓글에 대한 답글을 달 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블로그의 별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명과 비슷하게 관련되게 그냥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소개글은 프로필 창 옆에 뜨는 메뉴죠. 그래서
간단하게 내 블로그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블로그인지 소개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친절한 부동산 같은 경우 뭐라고 적었나 한번 볼까요? 얘네가 적어놓은 거는 이렇게 적었네요. 상호랑 주소, 사업자 이거를 쫙 적었네요. 좀 딱딱해 보이긴 하지만 업체 블로그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욕실에 미치다는 어떻게 적었나 한번 구경 가볼까요? 얘네는 프로필을 딱히 안 적었어요. 이렇게 자기네 로고를 넣어가지고 프로필 그림을 넣었는데 소개는 따로 적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소개를 내가 이 사이트, 내 블로그가 어떤 것을 다루는 블로그인지 간단하게 적어주는 형식이면 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은 사무소 업체명을 그냥 적었던 것 같네요. 여기는 어떻게 적었나 볼까요? 여기는 이제 에어컨 청소서부터 자기네 하는 것들을 쫙 적어놨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남겨놓은 걸로 보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소개글 간단하게 한번 지어보시고요. 내 블로그의 주제 요것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뭐 대략적으로 내가 담을 주제를 고르시면 되고요. 나중에 고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고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인데요. 요거는 등록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시니까 참고로 보시는데요.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가로로 된 이미지나 세로로 된 이미지 모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동그랗게 정원으로 잘려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이거는 뭐냐면 PC 버전의 블로그에선 보이지 않고 모바일 버전의 블로그에서 보이는 그런 이미지예요. 나중에 모바일 앱을 설명드릴 때 마저 설명드릴게요. 프로필 이미지랑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에 뭔가를 채워 넣으실 분은 등록을 눌러서 찾아보기를 눌러보시면 저희 좀 전에 받은 예제 파일 있죠? 쓱싹 블로그, 여기 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열기 해보시면 간단하게 채워볼 수 있을 거예요. 확인. 그럼 얘가 바뀌겠죠? 이렇게. 자, 요거 블로그 정보 여기 이미지까지 한번 쭉 확인하신 후에 제가 톡톡 연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꾸며보세요.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부동산 블로그 같은 경우 상거래 목적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업체 블로그는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적는 게 아니라 위젯 설정하는 데서 설정하는 거라서 지금은 설명을 안 했어요. 상담을 올 때 네이버 톡톡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만약에 상담 창구를 하나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거를 하나 신청을 해 두셔도 됩니다. 일단 요 화면은 그대로 일단 확인 눌러 놓고요. 저장 한번 해야 되니까. 요 위쪽에 플러스 보이죠? 새 탭 잠깐 누를게요. 네이버로 가서 여기다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세요. 그러고 시작하기를 눌러서 계정을 여기서 새로 만드시면 계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바로 아마 오늘 만들 수는 없을 거고 계정 만들면 검수를 거쳐 내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있으면 블로그에 포스팅할 때 톡톡으로 문의하기 이런 것들을 달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쓰시는 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창구가 하나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나는 그것까지 연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따로 연결할 필요가 없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 일상 블로그니까 연결 안 하면 해놨죠. 근데 저희 공식 블로그 있잖아요. 한일 컴퓨터 학원 공식 블로그로 쓰는 거는 연결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처럼 상담받는 창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정하실 분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 가입하셔서 톡톡 계정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톡톡 계정 만드실 때는 새로운 톡톡 계정 만들기를 해서
서비스는 딱히 연결할 건 없어요. 나중에 연결해도 되니까 건너뛰세요. 그리고 계정 대표 정보도요. 뭐 특별하게 넣을 거 없고 그냥 개인으로 하셔도 돼요. 다음 하고 필수사항은 프로필 이미지랑 프로필명이거든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프로필 이미지를 쓰고 싶은 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 프로필명을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뭐 나머지 채울 거 있으시면 채운 후에 사용 신청하시면 얘가 검수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 되면 얘가 이제 활성화가 돼요. 그때 되면 이렇게 톡톡에 대한 URL도 생기고 만약에 우리 블로그에다가 네이버 톡톡으로 뭐 문의하기 이런 어떤 배너 링크도 달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업체 운영하실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쇼핑 윈도우라든지 쇼핑몰에서도 톡톡으로 문의하기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어서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걸 받을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어떤 뭐 블로그가 만약 부동산 블로그다 그래도 톡톡으로 문의하기를 달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게 톡톡이라는 서비스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 다 되신 분은 일단 확인 누르시고 일단 나머지 설명 조금만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블로그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기본 설정과 꾸미기 설정에 대한 내용들 지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프로필 정보는 우리 그 블로그 자체의 프로필 정보인데 어차피 비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엔 설치 설정으로 설명드릴게요. 서체 설정에서는 블로그에 포스팅하실 때의 글씨 크기 그리고 기본적인 글씨체를 설정하시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글씨를 적다 보면 기본 글씨 크기는 아마 15포인트 정도의 글씨 크기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작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적을 때 좀 크게 적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매번마다 블로그 포스팅할 때 키우는 것보다는 크기 자체를 아예 내가 한 19포인트로 적을 거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편하겠죠. 그리고 블로그의 포스팅의 서체들이 다양한데요.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서체를 미리 골라놓고 확인을 하신다면 블로그 포스팅할 때 기본 서체랑 크기로 설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바른 잎이나 우리 딸 손글씨체 같은 게 좀 이쁘게 보이긴 하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일상을 다루는 블로그의 경우는 내용의 가독성이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쁜 글씨로 다가가셔도 돼요. 약간 감성적인 블로그의 느낌을 내고 싶으실 땐 이쪽으로 가시되 정보 전달이라든지 사람들한테 가독성이 높았으면 한다라고 한다면 이 위에 쪽에 서체를 골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쁘진 않지만 주로 가독성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글씨체가 이뻐서 약간은 감성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서체를 설정하시고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시니까 네, 간단하게 설정해 주시고요. 이제 사생활 보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신 분은 확인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입니다. 이거는 블로그를 사용하기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에 내가 블로그를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막 엉뚱한 글들이 막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어떤 경우가 주로 많냐면요. 블로그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차단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 정보가 언젠가 개인정보가 털렸던 경우였겠죠. 그러면 그런 블로그의 게시글을 그냥 지우고 그냥 거기다 채워 넣는다고 했을 때 그 글은 노출이 되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블로그는 이미 저품질 블로그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그러면 블로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글을 쓰더라도 그 글은 검색 엔진에서 거의 뜨지 않는 그런 글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블로그 초기화를 했다가 쓰셔야죠. 그죠? 그냥 지우는 걸로는 해결 안 돼요. 그때는. 그게 이제 초기화예요.
해서 블로그를 사용하기 이전 상태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게시글들이 다 지워지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초기화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자, 넘어갈게요. 방문집계 보호 설정입니다. 성별이나 연령별 방문자 통계에 나의 방문이 집계되도록 하는 게 보호 설정이에요. 넘어가고 이게 집계가 되는 게 꺼려지면은 체크를 푸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집계가 돼봤자 제가 30대고 여자잖아요. 그럼 30대 여자가 방문했더라. 요런 정도만 적히지 내가 누구인지 공개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 부분 같아요. 자, 콘텐츠 공유 설정입니다. 자, CCL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CCL은 뭐냐면요. 일단은 블로그라는 건 개인의 창작물이죠. 개인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원래는 보호가 되어지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에 게시글을 쓰는 것도 사실은 뭐 보호가 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하면은 실제 이제 뭐 공증이나 좀 복잡한 절차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CCL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저작물을 만든 것에 대해서 원 저작자를 표시하는 안에 가져다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CCL을 설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자, 자동 출처 사용 설정. 요거는 뭐냐면 내 본문글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글이 만약 11자 이상일 때 내 글의 출처 정보가 자동으로 남는 거예요. 자, 블로그의 게시글을 누군가가 가져다가 복사해서 붙인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 자동 출처가 뜨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어차피 지워버리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 하나 안 하나 특별히 상관이 없더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이라는 거는 기본 세팅은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블로그 글은 마우스 우클릭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군자동 오피스텔에 친절한 부동산으로 왔어요. 자, 여기 글을 드래그해서 긁으려고 하니까 긁어지나요? 안 긁어지네요. 다른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래그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요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 근데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F12번 버튼을 눌러볼 거거든요. 여기 개발자 도구를 여시겠습니까? 이렇게 떴죠. 제가 열기를 누르면요. 이런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 요 톱니바퀴를 누르면 이게 설정인데 맨 밑에 여기 디버거에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이라는 걸 체크를 해놓게 된다면 드래그가 돼요. 남이 저기 블로그 내용을 저거 드래그 네, 하시다. 남의 블로그잖아요, 이거. 제가 복사해서 메모장에다 붙여볼게요. 네, 가져다 쓸 수가 있죠? 근데 내 거는 기본으로는 좀 사용 안 하고 설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했다고 해서 이걸 기본적으로는 다 사용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설정했다 해서 원래 기본값은 가져가지 못하게 돼 있지만 누군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어떤 정보를 긁어다가 써야 될 때는 사실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이긴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캘리그래피 어떤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글을 가져다가 쓰려고 해요. 누가 막 이렇게 뭐 재료도 무료로 받고 연습해요 뭐 이런 내용들을 올린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글을 드래그를 하려니까는 긁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아무 블로그나 이렇게 긁어지지 않는 블로그 한 번만 들어가 주실래요? 다 긁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여시겠습니까? 떠요. 근데 이게 이제 엣지 브라우저 기준이고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뜨냐면 아무 글이나 한번 눌렀어요. 자, 이거 드래그가 안 되잖아요. 이거를 F12를 뜨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크롬 브라우저 기준. 얘는 엣지 브라우저 기준인데 똑같아요.
크롬 브라우저든 엣지 브라우저든 여기 보시면 여기 설정창이 있어요. 요거 톱니바퀴 같은 거. 여기를 눌러서 맨 밑에 내려보시면 디버거에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를 체크하시면 크롬에서도 긁어지고요. 요거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기준해서 얘기했고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똑같아요. 엣지도 여기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있죠? 요걸 눌러서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디버거에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 함. 여기는 한글로 적혀 있어요. 체크해서 긁으시면 긁어져요. 단, 이 설정창을 닫게 되면 봐봐요. 그러면 다시 안 긁어져요. 사용 안 하면 이건가요? 네, 사용 안 함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시 F12번을 눌렀을 때 개발자 도구를 들어가고 여기서 설정에서 맨 밑에 디버거에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 함을 체크해 놓으면은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드래그가 되더라. 이걸 아예 저장은 어때요? 이 설정은? 네, 이 설정 자체를 저장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 그림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필요한 경우, 물론 그대로 쓰는 건 추천은 안 하지만 이걸 끌어다가 놓으면 이렇게 그림도 저장이 가능해요. 만약에 F12번 기억 안 나시면 여기 점 3개 눌러서 여기 기타 도구에 개발자 도구, 요거가 똑같은 메뉴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 톱니바퀴 밑에 디버거 사용 안 함, 요렇게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 하면 드래그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스팸 차단 관리로 넘어가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차단 설정은 내가 필요 없는 사용자들을 차단할 때 씁니다. 그래서 블로그 아이디 기준에서 차단할 수도 있고 어떤 키워드 기준에서 차단을 할 수도 있어요. 차단된 글은 차단된 글 목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팸 필터로 차단된 사람들 이렇게 보이죠? 보고 싶으면 눌러서 그 글을 읽어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댓글 안북을 권한은 기본적으로 저는 비밀 글쓰기만 허용하게 되어져 있고요. 열린 이웃 부분에 이웃 그룹 관리 볼게요. 자, 이웃 그룹 관리는 내 이웃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블로그에서는 이웃이라는 단위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이웃을 언제 추가했는지, 최근에 글이 언제 올라왔는지도 볼 수 있고 이웃 블로그에 찾아갈 때도 이 이웃 그룹 관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추가한 이웃들을 볼 수도 있고 서로 이웃 신청이 몇 개나 들어왔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때도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꾸미기 설정의 첫 번째 스킨 선택 보이는데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스킨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킨이 있다면 해당 스킨을 눌러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9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디자인들이 많은데요. 저는 추천을 하는 건 가급적이면 좀 깔끔한 흰색 디자인을 고르시라고 추천은 해요. 하지만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설정하셔도 나중에 어차피 또 바꾸셔도 되니까 네, 아무 디자인이나 편한 걸로 디자인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심플하게 하얀색 디자인인 베이직으로 고를게요. 스킨은 꾸미기 설정에 스킨 선택에 있습니다. 스킨이 껍데기. 그러니까 내 블로그를 이루는 요 바깥의 배경. 이걸 스킨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메뉴에 관리에 가서 꾸미기 설정에 스킨 선택으로 들어온 화면이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골라서 설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베이직으로 선택해서 스킨 적용해 놓을게요. 그러면 진짜 기본 베이직인 스킨이 설정이 됐죠.
스키는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책에서는 20페이지에서 뭐 가을 속으로를 선택했는데 그것도 본인 맘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심플한 배경이 좋아서 베이직으로 설정했어요. 자, 이번엔 레이아웃을 변경하러 가볼게요. 내 메뉴에 관리, 꾸미기 설정에 있는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는 메뉴로 가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배치 구조를 레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블로그의 레이아웃은 1단형 레이아웃과 2단형 레이아웃, 3단형 레이아웃이 있어요. 1단형 레이아웃은 일단은 여기 전체가 한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1단형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캘리그라피라고 쳤더니 어떤 사이트 하나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요런 데가 바로 1단형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좋은 점은 블로그 포스팅이 굉장히 넓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양옆으로 방해지기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도 있게 포스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1단형 레이아웃의 장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단형 레이아웃이 더 좋은 점은요. 나중에 내가 가능하다면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뭐가 홈페이지형 블로그냐면 블로그인데 물론 얘들 네이버 블로그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인데 홈페이지 같이 이렇게 링크를 연결한 거예요. 여길 누르면 예를 들어 뭐 바리스타 되는 법 이런 걸 열어서 볼 수 있고 또 여길 누르면 뭐 예를 들어 방과 후 학교 전문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고 물론 내 포스팅을 일부러 이렇게 연결해도 되지만 여기를 눌렀을 때 유튜브로 가게 한다든지 여기를 눌렀을 때 뭐 인스타로 가게 한다든지 여러 그 SNS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로 연결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더 고급져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많이 선호하는 블로그 형식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주로 들어가는 데 중에 하나인데 친절한 부동산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포스팅에 대해서도 훨씬 넓게 집중도 있게 볼 수가 있고 또 좋은 점은 이 위쪽에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여기 보면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오피스텔 있죠. 여기를 누르면 각각 그에 관련된 이 분양 정보들이 뜨게 이렇게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돈을 들여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젯 자체를 연결할 때 버튼형으로 연결하는 건 좀 간단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미지 그 매픽 작업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건 조금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금액을 들여서 만드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렇게 1단형 레이아웃인 상태에서는 위쪽에다가 위젯을 연결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제 연결을 시킬 때 이런 위젯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블로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젯을 연결을 해놨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만든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식인데 아까 그 블로그보다는 조금 더 쉽게 만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를 누르면 제 채널로 넘어가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면 공지사항으로 연결해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버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 이제 다른 홈페이지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블로그의 자체적인 어떤 포스팅으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내가 연결시킬 경로들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버튼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위젯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같은 느낌이 나게 만드는 블로그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요. 자, 구조. 네. 아까 여기 친절한 부동산 같은 경우 들어가 보면 얘가 1단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옆에 보면은 아까 카테고리나 이런 정보들이 없이 이 포스팅만 쭉 보이죠. 그리고 실제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은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놨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한 게 1단형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욕실의 미치단은 어떤가 볼까요?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네요. 여기도 업체를 활용해서 좀 비싸게 아마 돈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길 누르면 네이버 쇼핑으로 넘어가게 해놨고, 여길 누르면 유튜브로 넘어가게 해놨고, 진짜 공을 들인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만드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기본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 있죠. 위젯 그냥 이렇게 달려 있었던 거. 그런 거는 대략적으로 금액이 15만 원 정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막 조금 더 복잡하게 연결한 곳 있죠. 이런 거는 최대 40 몇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아니, 만드는 거죠. 제작 비용.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얘네도 지금 보시면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여기는 어떤가 볼까요? 군자역 스카이탑 부동산. 여기는 2단형 레이아웃을 쓰는 거예요. 자, 아까 1단형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포스팅의 글이 1단형 레이아웃에 비해서 좁아진 거 보이세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면 얘는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카테고리라든지 뭔가 잡다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눈에 딱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죠? 아무래도 시선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2단형 레이아웃도 많이 쓰는 레이아웃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쓰신다면 쓰시겠지만 제가 추천을 하는 레이아웃은 아닙니다. 2단형 레이아웃에서는 위젯을 달 수 있는 건 옆으로밖에 못 달아요. 그러면 요런 데다가 예를 들어 메뉴를 위젯으로 만들어서 구성하겠다. 요거는 가능한데 아까처럼 홈페이지형 블로그처럼 요 위쪽에다가 메뉴를 넣을 수는 없어요. 이게 2단형 레이아웃이고, 그러면 더 홈케어 여기는 어떻게 달았나 볼게요. 얘네도 1단형 레이아웃으로 만들었네요. 조금 약간 반짝이도 넣고 해서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다 버튼형 위젯이에요. 그래서 딱 누르면 세탁기에 관련된 홈케어들만, 여기 딱 누르면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홈케어들만 모아놨죠. 제가 볼 땐 여기는 아마 업체에서 직접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디자인이 좀 많이 투박한 부분은 있잖아요. 그죠? 예, 요 정도 버튼형 위젯은 그렇게 HTML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건 아니라 만들 때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요. 옛날엔 좀 더 쉽게 만들었다면 요즘은 사실은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에디터 자체가 HTML을 넣을 수 있는 에디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HTML을 긁어오면 됐어서 조금 더 편했지만 요즘은 사실 조금 어렵게 만드는 거는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얘네도 쓰는 걸 보니까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네요. 그죠? 여기는 어떤가 볼까요? 제클린. 여기는 2단형 레이아웃이에요. 그러니까 2단형도 깔끔하게 보이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옛날부터 많이 활용했던 디자인이다 보니까 카테고리를 눌러서 많이 봐야 되는 경우,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는 2단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단형의 아무래도 포스팅 자체의 넓이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추천하는 레이아웃 형식은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3단형을 발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없네요. 얘네도 1단형. 얘네는 2단형 카페죠. 얘네도 1단형. 그래서 보통은 마케팅 하실 때 활용하는 형식은 1단형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2단형도 간혹 들어 쓰고 있더라. 얘도 2단형이죠. 3단형이 가끔 나오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얘도 아니고. 네, 얘도 2단형. 네, 3단형은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우리 많이 봤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형식을 좀 골라주셨으면 하는데 1단형으로 하실 분은 1단형 레이아웃의 위젯을 골라주시고요. 나는 그래도 2단형이 좋다 하시는 분은 2단형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돼요. 요 3단형은 안 고르는 걸로 할게요. 너무 포스팅이 작아 보여요. 포스팅 공간이. 자, 그 다음에
요 레이아웃 설정인데요.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글 영역은 넓게로 골라주세요. 그리고 기본 메뉴는 국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메뉴 사용 설정에 타이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 타이틀 만들어서 달아둘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틀 있어야 돼요. 카테고리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고 뭐 이웃 커넥트 태그 얘네들은 체크가 안 돼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커넥트는 어떤 걸 사용하는 거예요? 아, 이웃 커넥트요? 요거는 이제 내가 이웃 정보가 있을 때 이웃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들이 내가 추가한 이웃과 나를 추가한 이웃이 보이는 이런 위젯 창을 이웃 커넥트라고 해요. 그럼 이웃을 찾아 들어갈 때 쉽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아직은 이웃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굳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일단 메뉴 중에 필요한 메뉴라면 타이틀하고 카테고리는 있어야 되니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밑에 위젯 사용 설정의 사용자 정보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물음표를 한번 먼저 눌러보자면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블로그홈의 사업자 정보 게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자, 요 옆에 에디트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사업자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적고 확인하시면 여기 이렇게 사업자 정보를 넣는 그런 위젯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젯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 갖다 놓으면 사업자 정보가 이 위치에 띄워져 있겠죠? 보통은 업체 블로그들에서는 사업자 정보를 띄워주시는 거를 좀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까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쇼핑몰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보려면 사업자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좀 신뢰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그런 곳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업자 정보를 찾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위젯을 띄워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요건 리뷰 블로그이기 때문에 사업자 정보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럼 저는 체크를 풀겠죠. 왼쪽에 이거 체크하면 사업자 정보 왼쪽에 나오는 거. 네, 체크하면 나오고 체크 풀면 없어지고 또는 X 누르면 없어지고. 근데 이거 체크하니까 네. 기재를 하고 나오지 그게 안 나오는데. 네, 기재를 하라고 나오고 그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해놔야 나오네. 네, 맞아요. 자, 달력, 지도, 서재 이런 것들은 그냥 띄워놓고 싶은 것들을 눌러놓으세요. 뭐 달력도 띄워놓고 싶으면 달력을 눌러놓고 뭐 난 시계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시계도 눌러놓고 그냥 눌러서 띄우는 걸로 할게요. 콩저금통은 뭐냐면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글을 쓰면은 기부할 수 있는 수단인 콩이라는 걸 줘요. 그럼 우리가 이 콩을 가지고 모아서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별 쓸모는 없어서 네, 저는 콩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안 했는데도 오더라고요. 네, 안 해도 와요. 오기는 와요. 그래서 아이디당 뭐 10개까지 만들어가지고 콩저금통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공익단체에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카운터는 뭐예요? 여기서 카운터는 뭐냐면 방문객이 몇 명이나 왔는지 체크하는 걸 카운터라고 해요. 이거 업체에서는 필수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한텐 필요하진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통계 정보에서 몇 명 왔는지 다 보여요. 근데 블로그 자체에 그게 뜨게끔 해서 자랑하고 싶다면 카운터를 누르는데 우리가 인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아직은 방문객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카운터를 켜놓으면 겨우 한 명 왔어 또는 뭐 2명 왔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저는 키지 않아요. 이거를 통계하는 거 말하는 거. 네, 맞아요. 서재요?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거는 별로 쓸모는 없는데 한번 띄워서 볼까요? 이따가.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꺼내놓은 위젯들은요. 위치를 끌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위쪽에 프로필 영역과 카테고리 옆에 달력을 두었고요. 그 옆에다 날씨를 갖다가 놓겠다. 그럼 이렇게 점선 보이죠? 이때 떼면은 그 위치에 놓아지는 거예요. 서재가 여기 한번 가져다 놔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마음에 든다면
적용 또는 미리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적용 전 누를게요. 확인. 그러면 요런 게 생겼죠. 자, 서재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서재라든지 리뷰 부분에 영화를 본 리뷰나 아니면은 글씨를 책을 본 리뷰들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서재 안에 글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요. 아까 제가 읽어봤던 글들 있죠? 얘네들이 왜 뜨게 되냐면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글쓰기를 할 때 글감이라는 걸 가져올 거거든요. 그럼 제가 책을 쓸 때 책 글감을 검색어를 쳐서 이 글을 썼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서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포스팅을 만약에 글을 포스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을 포스팅할 수도 있고 영화를 포스팅할 수도 있죠. 최근에는 제가 슬램덩크를 포스팅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슬램덩크가 요 앞쪽으로 서재 안에 글로 들어간 거고 이 부분을 누르면 슬램덩크 올렸던 그 게시글이 보이겠죠? 이때 제가 아마 글감을 슬램덩크를 넣었기 때문에 떴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별로 쓸모 없어요. 저는 서재가 필요 없어서 끌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설정한 대로 1단형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게시글들이 보일 테고요. 물론 글을 올린 경우 보일 테니까 아직 올리지 않으신 경우는 안 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젯 배치한 대로 달력과 날짜도 잘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네이버 로고는 뭔데? 네이버 로고예요. 그야말로. 네이버로 바로 갈 수 있는 로고입니다. 이거를 체크하면 체크하면 그게 나타나겠죠? 한번 체크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네이버 로고를 체크하셨다고 하셨죠? 어디 있었지? 워낙에 이거다. 그죠? 그럼 여기 네이버 로고라는 게 위젯이 생겼어요. 그죠? 그럼 제가 이거를 잘 보이게 요 앞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러고 적용을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네이버 로고 생긴 거 보여요? 여길 누르면 네이버로 가요. 네, 바로 들어가서 검색. 굳이 네이버로 바로 가게 블로그에서 해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넣지 않습니다. 이거 없애고 싶으면 옆에 X 눌러서 사라지게 하고 적용하면 돼요.